인천국제공항에서 한 거지 소녀가 백만장자에게 외쳤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거예요. 그 후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시고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태현 씨는 항상 돈이 무엇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운명적인 그날 아침, 찢어진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그의 수십억 달러의 재산도 그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5세의 사업 거물에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운전기사가 그를 전용 터미널에 내려주었고 평소처럼 경호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붉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비싼 회색 정장을 다듬으면서 터미널을 걸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소금과 후추가 섞인 머리부터 수제 이탈리아 가죽 구두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것은 성공을 외쳤습니다. 김태현 회장님, 뉴욕으로 가는 제트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경호 책임자인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10년 동안 김태현 씨를 위해 일했고 엄격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의 팀을 속여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그를 막아야 해요.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전용 터미널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헝클어진 갈색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경호팀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더럽고 찢어졌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절박함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지 마세요. 그녀는 김태현 씨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 비행기에 타면 죽을 거예요. 박철수 씨의 경호팀은 즉시 그녀를 잡으려고 움직였지만 김태현 씨는 그들을 막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 그 속에 담긴 극심한 공포에 김태현 씨는 멈칫했습니다. 잠깐, 김태현 씨는 소녀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내 비행기에 대해 어떻게 알아?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귀를 찢는 폭발이 터미널을 뒤흔들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김태현 씨는 자신의 전용 제트기가 활주로에서 거대한 불덩이로 변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여러 창문을 산산조각내고 유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 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수수께끼의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찾아 김태현 씨는 가슴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경호팀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소녀를 찾아. 그 후 몇 시간은 경찰 조사, 국정원 요원, 그리고 뉴스 기자들의 혼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김태현 씨가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초기 조사는 그 소녀가 말한 대로 비행기에 정교한 폭발 장치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박철수 씨는 그날 저녁 김태현 씨 펜트하우스에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공항의 보안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 소녀는 마치 어디선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카메라에도 터미널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씨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옆에 서서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사막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녀를 찾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해. 그녀가 나를 죽이려는 자를 이해하는 열쇠야. 며칠이 지나도 김태현 씨는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어떻게 폭탄에 대해 알았을까? 그 질문들은 그를 밤잠 못 이루게 했고 누가 암살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전처 최지혜 씨는 뉴스를 보고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현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민지 씨와 이야기했어요? 김민지 씨는 제주도 대학교에 다니는 그들의 19세 딸이었습니다. 괜찮아, 지혜 씨. 민지는 안전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수수께끼의 어린 소녀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녀를 찾아야 해. 조심해요. 최지혜 씨가 경고했습니다. 태현 씨는 적이 많아요. 사업 거래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옳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김태현 씨는 스털링 엔터프라이즈를 작은 기술 신생 기업에서 글로벌 제국으로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적대적인 인수, 공격적인 확장, 경쟁사 매수 등은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폭발 사고 후 일주일 만에 박철수 씨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회장님 부산 시내의 노숙자 쉼터에서 그 소녀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코트를 잡았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그 쉼터는 부산의 낙후된 지역에 있었고 김태현 씨의 평소 활동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는 이순자 씨라는 친절한 얼굴의 여인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은 알아보는 듯 빛났습니다. 서연이에요.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죠. 약 6개월 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가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죠.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마치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태현 씨가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게 또 있어요. 사건 전날 그녀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부자가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태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읽으며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그 소녀가 운이 좋았어. 다음번엔 아무도 너를 구하지 못할 거야. 네가 읽은 모든 것은 불타버릴 거야, 김태현. 이제 시작일 뿐이야.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김태현 씨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를 찾는 것은 더 이상 감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 어린 소녀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얼굴 인식으로 또 다른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소녀 부산의 옛 창고 지구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가자. 김태현 씨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답을 얻을 시간이야. 그들이 부산의 어두워지는 거리를 지나갈 때 김태현 씨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돈, 권력, 성공,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동맹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는 듯한 수수께끼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옛 창고 지구가 앞에 나타났고 버려진 건물들이 저녁 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건물들의 미궁 어딘가에 아이가 김태현 씨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들이 자신을 먼저 찾기 전에 그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태현 씨의 검은 SUV가 길게 멈춰 섰을 때 옛 창고 지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녁 해는 건물들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호 책임자 박철수 씨는 조용히 무정의로 말하며 팀에게 그 지역을 포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 씨가 권했습니다. 그의 손은 홀스터에 든 권총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태현 씨는 이미 SUV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철수 씨. 이 소녀가 내 목숨을 구했어. 만약 그녀가 무서워한다면 무장한 남자들을 보면 더욱 놀랄 거야. 그들은 하나씩 창고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와 낡은 기계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건물에서 그들은 생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판지 상자와 낡은 담요로 만든 작은 임시 침대, 비어있는 음식 용기, 그리고 해진 배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살았어. 박철수 씨가 작은 수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비행기, 그리고 폭발처럼 보이는 것들의 서투른 스케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김태현 씨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용 제트기 그림이었고 불꽃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 김태현 씨는 속삭였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위쪽에서 나는 소리에 모두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천장 근처 금속 통로에 서연이의 작은 모습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아, 김태현 씨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제발 도망치지 마.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소녀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를 해칠 거야. 감시하고 있어. 항상 감시하고 있어. 누가 감시하고 있니, 서연아? 그들은 누구니?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바깥에서 타이어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의 무정의에서 다수의 검은색 밴이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두려움에 커졌습니다. 왔어, 나를 찾았어. 그녀는 도망치려고 돌아섰습니다. 기다려.
김태현 씨가 외쳤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창고 상층부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는 김태현 씨의 팔을 잡고 뒷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나가는 동안 김태현 씨는 검은색 전술 장비를 입은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전문 킬러처럼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어두워지는 거리를 질주하는 SUV 안에서 김태현 씨의 마음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서연이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폭탄에 대해 알았을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김민지 씨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방금 뉴스에서 또 다른 공격에 대한 소식을 봤어요. 무슨 공격? 김태현 씨는 차에 내장형 TV를 켰습니다. 속보는 그의 회사 본사가 소방차와 구급차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원 주차장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거기에 없었어. 그는 김민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들어. 평소 경호팀 이외의 사람을 절대 믿지 마.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전화해. 전화를 끊은 후 김태현 씨는 박철수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주차장 폭발은 우연이 아니야.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야. 먼저 비행기. 이제 이거. 회장님. 박철수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주차장의 보안 영상. 폭발 직전에 정우석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김태현 씨는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우석 씨는 그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스털링 엔터프라이즈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석이는 절대. 국정원에서 이미 그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 국정원 현장 사무소에서 김태현 씨는 정우석 씨가 신문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한때 깨끗했던 정장은 구겨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태현 씨가 들어오자 정우석 씨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우석아? 김태현 씨가 오랜 친구의 맞은편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제안했어? 정우석 씨의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제안? 그들은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어, 태현아.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위협했어. 마치 내게 할 것처럼. 그들은 누구야? 이해 못하겠지? 정우석 씨는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돈에 관한 게 아니야. 권력에 관한 거야. 억만장자를 하찮은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권력 말이야. 그리고 그 어린 소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의 열쇠야. 그들이 하기 전에 그녀를 찾아서 보호해. 그녀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김태현 씨가 더 질문하기 전에 정우석 씨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몇 초 안에 그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국정원 요원들이 뛰어들자 김태현 씨는 그의 가장 오랜 친구가 바로 눈앞에서 죽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독이었어. 국정원 요원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마 네가 도착하기 전에 먹었을 거야. 그는 죽을 줄 알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와서 김태현 씨는 창가에 서서 아래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의 또 다른 문자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우석이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네가 이해하기 전에 몇 명이나 더 죽어야 할까? 우리에게 그 소녀를 내놓든가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불타는 것을 지켜보든가. 김태현 씨는 메시지를 삭제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를 원했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는 무서운, 집 없는 어린 소녀를. 하지만 왜? 그녀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꺼이 죽이려 할 만큼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를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의 가정부였던 김영희 씨였습니다. 김태현 회장님,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 뒤에 서 있는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전히 더럽고 발은 여전히 맨발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였죠. 그렇죠.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죽인 것처럼. 김태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누구니 서연아, 정말로? 소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김태현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김태현 씨는 이 작고 용감한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서연이에게 따뜻한 닭고기, 수프와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소녀는 김태현 씨 펜트하우스의 주방섬에 앉아 있었고 이제 발은 깨끗해졌고 부드러운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지 씨의 낡은 스웨터 중 김영희 씨가 보관해 두었던 것을 입고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어? 김태현 씨가 서연이가 수프를 거의 들이키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수저 사이로 말했습니다. 쉼터에서 음식을 주지만 오래 머무를 수 없었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항상 그들이 저를 찾아요. 박철수 씨는 문 옆에 서서 이어폰을 통해 경호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경비를 2배로 늘리고 모든 출입구를 감시하는 남자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씨는 이 사람들이 정우석 씨에게 접근할 만큼 강력하다면 일반적인 경비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김태현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 내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너를 쫓는 사람들은 누구야?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소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김태현 씨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봐요. 모든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면 꿈에서 그것을 봐요. 제사. 김태현 씨는 박철수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치 초능력적인 환영처럼 내 비행기가 폭발하는 것을 사건 사흘 전밤에 봤어요. 서연이는 계속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빠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불과 금속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막아야 했어요.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엄마 아빠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말에서 끊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즉시 그녀를 위로하려고 움직였지만 서연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계속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과학자였어요. 미래지평이라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지만 그들은 나쁜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나쁜 것을. 그들은 폭로하려고 했지만 무엇을 발견했어, 서연아? 김태현 씨는 부드럽게 압박했습니다. 미래지평은 나 같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내 부모님은 계속되도록 둘 수 없었어요. 그들은 증거를 모았고 공개하려고 계획했어요. 총을 든 남자들이 우리 집에 오는 꿈을 꾸었지만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악몽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태현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래지평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2년 전에 그들과 거래할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정우석 씨가 그들의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막았습니다. 정우석 씨, 김태현 씨를 경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 회장님,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김태현 씨에게 태블릿을 건네주며 2년 전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은 미래지평 연구원들 비극적인 화재로 사망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 서연이 모두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최창수 박사와 김수진 박사, 박철수 씨가 읽었습니다. 둘 다 집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딸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사고로 위장했어요. 서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김태현 회장님. 당신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죠. 김태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시 최지혜 씨였습니다. 태현 씨, 다행히 전화를 받았네요. 민지 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전 수업에 지각했어요. 룸메이트가 방을 확인했는데 비어 있었대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어요. 태현 씨, 쪽지가 있었어요. 최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거래해야 한대요. 민지 씨를 그 소녀와 바꿔야 한대요. 김태현 씨는 방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정우석 씨, 이제 민지 씨.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김민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전화에서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들이 서연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요. 그들은 괴물이에요. 그들은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과 함께 끊겼습니다. 12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회장님. 차가운 전문적인 목소리가 김민지 씨의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딸을 소녀와 바꾸세요.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김태현 씨는 떨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봤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봤어요. 경고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김태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꿈에서 본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 모든 세부 사항이 민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회장님, 박철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죽일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민지를 죽일 거야. 김태현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더 차분하게, 하지만 맞아. 계획이 필요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김태현입니다. 이혼 후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래 지평에 관한 일입니다. 김태현 씨의 첫 번째 부인이자 김민지 씨의 어머니인 김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분 안에 갈게요. 그리고 태현 씨, 그들이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서류를 가져갈게요. 김태현 씨가 전화를 끊자 서연이는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았고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오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검은색 자동차를 탄 남자들이요. 그녀가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태현 씨는 박철수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김태현 씨가 전화를 끊자 서연이는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았고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오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검은색 자동차를 탄 남자들이요. 그녀가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태현 씨는 박철수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모든 경비원을 불러들이세요. 그리고 미래지평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세요. 민지를 구하려면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연이의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을 보며 김태현 씨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소녀를 보호하고 딸을 구하고 미래지평이 감추고 있는 악을 폭로할 것입니다. 설령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말입니다. 해는 부산 위로 지고 있었고 도시 저녁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높이 솟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김태현 씨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나 사업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적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민지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수진 씨는 함정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났지만 김수진 씨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발머리는 이제 더 짧아졌고 눈가에는 몇 개의 주름이 더 생겼지만 25년 전 김태현 씨를 처음으로 끌어들였던 결단력은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서류를 가득 안고 일할 준비가 된 표정으로 그의 펜트하우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어디 있어요? 김수진 씨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녀는 어디 있죠? 서연이는 저녁 내내 그녀 곁을 보호하며 맴돌던 김영희 씨 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를 보자 김수진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자기야. 너는 내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제 엄마를 아세요?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지. 김수진, 세라 미첼과 나는 민지가 태어나기 15년 전 미래지평에서 함께 일했어. 김수진 씨는 김태현 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 경력을 그만둔 거야.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던 일,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었어. 박철수 씨가 창가에서 말했습니다. 부인, 누군가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셨나요? 검은색 SUV 세대요. 소녀가 말한 것처럼요. 김수진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위치를 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김태현 씨의 휴대전화에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정까지 그 소녀를 옛 미래지평 시설로 데려오세요. 혼자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지는 죽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니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해요. 제가 봤어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하지만 먼저 그녀는 김수진 씨의 서류로 걸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특정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안에는 김태현 씨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아이들, 예지력 향상과 시간적 인식 수정과 같은 용어가 적힌 실험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한 것은 서연이와 민지의 이름이 모두 적힌 피험자 목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지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감시해왔어요. 김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김태현 씨를 떠나 민지를 데리고 도망친 진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들이 민지를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민지를 감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 민지인 거죠? 김태현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딸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그녀는 나와 같기 때문이에요. 서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모르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폭발이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꺼지면서 펜트하우스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면서 모든 것이 으스스한 붉은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박철수 씨가 소리치며 무기를 뽑았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분들을 안전실로 모셔야 해요. 하지만 서연이가 김태현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옥상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옥상은 막다른 길이에요. 박철수 씨가 항변했습니다. 그녀를 믿어요. 김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어머니를 닮았다면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계단으로 달려갔고 아래층에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현 씨의 경비팀이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지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옥상에서 바람이 그들을 휘감으며 밤 공기 속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의 불빛은 마치 별들의 바다처럼 그들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김태현 씨가 김수진 씨가 문을 지키는 동안 서연이를 꼭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서연이는 속삭였습니다. 몇 초만 더. 옥상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전술 장비를 착용한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두에는 강철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차가운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창수 박사님. 김수진 씨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가 알았어야 했어. 당신이 직접 이 일을 지휘할 줄은. 김수진 씨, 그 남자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그들의 운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시는군요. 은퇴한 채로 남아 있었어야 했어요. 그는 서연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야, 게임은 끝났어. 영웅놀이는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제 딸은 어디 있죠? 김태현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민지는 완벽하게 안전해요. 사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속한 곳에 있죠. 그녀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곳에. 서연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말이죠. 그걸 통제하는 거겠죠. 김수진 씨가 침을 뱉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를 무기로 만들려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김수진 씨.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자연의 흐름을 돕고 있을 뿐이죠. 최창수 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소녀를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쾌해질 거예요. 그때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공기를 채우며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가 건물 옆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열린 문에는 대학 스웨터가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가득한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래 팀과 같은 전술 장비를 착용한 키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민준 요원입니다. 그 남자가 메가폰으로 소리쳤습니다. 최창수 박사,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포위되었습니다. 무기를 버리세요. 지금 당장.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헬리콥터에서 섬광탄을 던졌고 그것은 눈부신 빛을 내며 폭발했습니다. 최창수 박사의 부하들은 일시적으로 실명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로프 사다리를 내리고 더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옥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 최창수 박사가 그의 부하들이 국정원과 총격전을 벌이는 동안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지 네가 알 리가 없어. 아니요, 서연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녀는 갑자기 건물 주위에 나타나 모든 것을 촬영하는 뉴스 헬리콥터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옥상에 바로 이 순간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민지는 구조용 로프로 옥상으로 신속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들이 기숙사에서 저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제가 사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서연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최창수 박사를 체포하는 동안 서연이는 경고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어요. 시설도 더 있고 아이들도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찾겠어요. 김태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폐쇄할 거예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헬리콥터가 선회하고 아래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 김태현 씨는 운명이 함께하게 한 이 이상한 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전처, 그의 딸,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신비로운 어린 소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가족으로서 그것에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최창수 박사가 한 가지는 맞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전쟁이 바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서연이와 같은 다른 아이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가능한 꿈을 믿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상 전투 다음 날 아침, 김태현 씨의 펜트하우스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받기 위해 드나들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극적인 헬리콥터 구출과 최창수 박사의 체포에 대한 뉴스를 끊임없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씨의 부엌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팬케이크 더 드릴까요, 자기야? 김영희 씨가 민지 옆에 부엌 섬에 앉아있는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두 소녀는 전날 밤 이후로 서로의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서연이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깨끗해졌고 김수진 씨가 그날 아침 일찍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10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손을 뻗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견한 이후로 민지는 어린 소녀를 맹렬하게 보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식탁에서 더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김수진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최창수는 훨씬 더 큰 작전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어젯밤 일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현 씨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원해요. 폭탄, 정우석 씨의 죽음, 건물 공격에 대한 설명을 말이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건가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진실을요?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실을. 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민지야, 미래지평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민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들이 기숙사에서 저를 데려간 후 그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연구 건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들은 그곳에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더 어린 아이들이요. 그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하려고 했죠. 그녀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울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몇 달 동안 부모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해요. 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너무 무서워해요. 박철수 씨가 태블릿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걸 보셔야 해요. 최창수 씨가 감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김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미래지평 이사회 임원과 주요 투자자 명단이에요. 이 이름들 중 일부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 사업가, 군 관계자들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철수 씨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기술팀이 마침내 최창수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어요. 그는 우리가 그를 체포하기 직전에 한 통화를 했어요. 국장이라는 사람에게 말이죠. 서연이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부모님 서류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폭로하려고 했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김태현 씨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상적인 쇼였어요, 김태현 씨. 하지만 정말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셨나요? 새 친구에게 오라클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세요. 진실에 놀랄지도 몰라요. 오라클 프로젝트? 김태현 씨가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발견한 무언가, 너무나 나빠서 그들이 멈춰야만 했던 무언가. 무엇이었죠, 서연아? 김수진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갑자기 숨을 들이쉬며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들이 와요지. 그녀는 이상하고 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공격할 거예요. 다른 팀, 다른 도시들. 그리고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태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회사 안에 그들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과 가까운 사람.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김태현 씨의 휴대전화에는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의 회사 주식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스털링 엔터프라이즈와 미래지평의 거래에 대한 조사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의 개인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수백만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수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화재 전에 서연이의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선생님, 박철수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해요. 김태현 씨의 여동생 김지영 씨는 서울에서 스털링 엔터프라이즈 동부지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가족 위기 속에서 이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씨가 전화를 받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현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준수를 데려갔어요. 김지영 씨의 10대 아들, 김태현 씨의 조카. 20분 전에 남자들이 그의 학교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당신이 물러서서 소녀들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김태현 씨는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온 가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김지영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현아, 내가 엄마의 오래된 일기를 찾았어요. 그녀는 미래지평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1970년대에 그들의 첫 번째 실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몸을 떨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두 자녀가 모두 그 선물을 타고났어요. 너와 나 모두, 태현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김태현 씨가 이러한 계시를 처리하면서 방이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가로 만든 모든 직감, 모든 행운의 추측들, 그도 내내 민지와 서연이와 같았던 것일까요? 국장, 서연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발표를 할 거예요. 내일 전국 텔레비전에서요.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버전의 진실로 말이죠. 그가 그렇게 하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영원히 바뀔 거예요. 김수진 씨가 차 키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지금 당장. 제가 도시 외곽에 안전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다시 모여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안 돼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해요. 우리 모두 함께. 왜냐하면 우리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김태현 씨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대학생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가 된 강인한 젊은 여성을 말이죠. 그런 다음 너무 어리지만 너무 용감한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미래지평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던 김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박철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팀이었습니다. 위기로 다시 하나가 된 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음모를 막기 위해 24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김태현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
우리가 준수를 데리러 갈 거야.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방 안의 모든 휴대전화가 동시에 같은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오라클 프로젝트의 자녀들이여, 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내일 세상은 진화의 다음 단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당신은 영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희생자가 될 것입니까?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몇몇 재능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신비로운 국장이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그의 이상한 새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비용이 들더라도 그는 그들 모두를 보호할 것입니다. 진짜 전쟁이 바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집은 부산 외곽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넓은 농장으로 높은 문 뒤에 숨겨져 있었고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SUV 차량 행렬이 본체에 도착하자 김수진 씨가 마침내 설명했습니다. 내가 미래지평을 떠난 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곳을 샀어. 그녀는 보안 코드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숨을 곳이 필요할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단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뿐이야. 안쪽은 집은 호화로운 주택으로 위장한 요새였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모든 각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방탄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부드럽게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는 수년 동안 이것을 준비해 왔던 거죠. 그렇죠? 김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네가 내 품에 처음 안겼을 때 내가 섬광을 보았어. 너와 서연이처럼. 만약 그들이 네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떠나야 했어. 네가 아빠의 권력과 돈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조용히 듣고 있던 김태현 씨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김수진 씨가 그의 일중독 성향, 그의 제국 건설에 대한 집중 때문에 그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을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보안 경계를 설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에서 김지영 씨의 집을 감시하고 있지만 준수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어요. 몇 달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누가 설치했죠? 김태현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일련 번호에 따르면 황수연 씨가 설치했어요. 김태현 씨는 배에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수연 씨는 그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고 그는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미래지평과의 제휴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들이 당신 회사에 그녀를 배치하여 당신을 감시하고 당신이 가족에 대한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민지가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저를 시설에 데려갔을 때요. 그들이 황수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국장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누군가 이 계시에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의 모든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비디오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실처럼 보이는 곳에 의자에 묶여있는 준수를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평소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차갑고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황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 상봉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친척들을 만나는데 매우 관심이 많으세요. 국장이 네 아버지라고? 김태현 씨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정재호. 하지만 당신은 그의 원래 이름인 정영철로 더 잘 기억할지도 몰라요. 당신 아버지의 형제, 인간 진화에 대한 그의 급진적 아이디어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쫓겨난 후 가족 역사에서 삭제된 사람. 황수현 씨의 미소는 날카로웠습니다. 놀라셨죠, 사촌 형제. 이건 항상 가족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원하는 거죠? 김수진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서연이와 민지를 경기도에 있는 구 스털링 가문 저택으로 데려오세요. 여러분은 어릴 적 여름을 어디서 보냈나요?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자신의 재능을 처음 발견했던 곳은 어디였나요? 황수현 씨는 김준수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10대 소녀는 움찔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그들을 경기도에 있는 구 스털링 가문 저택으로 데려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준수 씨는 죽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가계도의 나머지 사람들을 차례로 처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끝나자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스털링 저택이군요. 김수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에요. 아버지의 연구실은 옛 마차고에 있었죠. 최초의 프로젝트 오라클 실험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가요? 김태현 씨는 자신의 온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에 관련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막으려고 했습니다. 김지영 씨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김태현 씨의 여동생이 지쳐 보이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준수 씨가 납치되는 순간 그녀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서울에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더 찾았어요. 아버지는 정재호 씨가 아이들에게 실험을 하고 선천적인 예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중단시키고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재호 씨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게 만드는 교통사고를 계획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앉아야 했습니다. 그가 10대 시절 고아가 된 교통사고는 전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김지영 씨는 오래된 가죽 일기장을 꺼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언에 대해 썼습니다. 모든 원래 아이들이 자신의 환영에서 보았던 것에 대한 것이죠. 재능 있는 두 세대가 함께하는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이 충분히 강해질 때 그녀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인류 진화의 과정 자체를 바꿀 때 말이죠. 그것이 국정원장이 원하는 것입니다. 박서연 씨는 또 다른 환영이 시작되면서 눈이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각성을 유발하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잠재된 재능을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인간의 정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씨는 이해가 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김수진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혼란 말이죠. 재능 있는 자들만 생존하고 그가 지도자가 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김태현 씨는 이상하고 깨어진 재능 있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해진 딸 김민지 씨, 마침내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이해한 여동생 김지영 씨, 나이에 비해 지혜로운 박서연 씨,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김수진 씨, 그리고 어딘가에 그가 전혀 몰랐던 가족 유산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김준수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김태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수 씨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서연 씨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약간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각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에게 재능을 강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김민지 씨가 말을 마쳤습니다. 서연 씨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서연 씨는 제 재능을 강제로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김수진 씨는 이미 노트북으로 옛 미래 지평 서류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고 정재호 씨가 움직이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김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우 씨 기억하시죠? 그는 지금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그의 딸도 방금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충격 대신 목적의식을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박철수 씨, 제트기를 준비시키세요. 김지영 씨, 이민우 씨에게 전화하세요. 김수진 씨, 저택의 구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세요. 김민지 씨, 박서연 씨,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노력하세요. 황수연 씨는 어떻게 하죠?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태현 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제 사촌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는 배신이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었죠. 그리고 그녀는 스털링을 위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의 대결을 준비하면서 김태현 씨는 자신들을 둘러싼 사막을 보여주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진화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멸종을 가져올 것인가였습니다. 그 답은 그들이 향후 24시간 안에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마치 자연 자체가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 위에 폭풍 후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의 개인 제트기는 동쪽으로 매사추세츠주를 향해 날아가면서 어두운 구름을 가르고 날아갔습니다. 기내는 조용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박서연 씨와 함께 앉아 있었고 두 소녀는 손을 잡고 있었으며 환영이 오고 갈 때마다 가끔 눈이 멀어 보였습니다. 김수진 씨와 김지영 씨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를 꼼꼼히 살펴보며 가족의 어두운 유산에 대한 전말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뭔가를 찾았어요. 김지영 씨가 갑자기 누렇게 바랜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거대한 빅토리아풍 저택인 스털링 저택 앞에 서 있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재호 씨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기 전에요. 김태현 씨는 사진을 가져다가 두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김영철 씨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이었음에도 정재호 씨의 표정은 강렬하고 거의 괴이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재능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단지 아이들이었습니다. 김지영 씨가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김영철 씨 아버지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재호 씨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정재호 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하자 정재호 씨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정재호 씨로 다시 나타났을 때쯤 그는 이미 미래지평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황수연 씨는요. 김태현 씨는 오랫동안 눈앞에 숨어있던 사촌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정재호 씨는 유전학 연구원인 박혜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노트북으로 오래된 기록을 불러오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1985년에 황수현 씨를 낳았습니다. 황수현 씨가 10살 때 박혜진 씨는 실험실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고였는지 의문입니다. 통신을 감시하고 있던 박철수 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카카, 전국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씨의 국가정보원 팀은 예지 능력의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37가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난 24시간 동안 미래지평 요원들의 위협이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민지 씨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국정원장 정재호 씨,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서연 씨는 김민지 씨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모들, 서로 도망치는 아이들. 그들은 김영희 씨가 준비한 것처럼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것을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정재호 씨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떠난 다른 전 미래지평 과학자들,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안전 가옥, 탈출 경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씨의 휴대폰에 황수연 씨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촌. 우리 아버지들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특별한 혈통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재능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세요. 준수 씨는 가족 상봉을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씨가 여전히 묶여 있지만 이제는 김태연 씨가 알아본 나무 패널이 있는 방에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스털링 저택에 있는 옛 서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김지영 씨는 아들의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 없이 뛰어들게 만들려는 거죠. 아니에요. 박서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예상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씨,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영이 그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껴집니다. 마치 그의 재능이 독성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혼합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는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기 피험자들 중 일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많은 시간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착륙까지 얼마나 걸리죠? 김태현 씨가 박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약 1시간입니다. 선발대가 저택이 가볍게 경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보이는 경비 인원은 소수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김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지의 모든 구석구석을 기억합니다. 모든 비밀 통로, 마차고의 지하 연구실, 건물 사이를 통과하는 터널들, 정재호 씨는 모든 곳에 사람을 배치해 놓았을 겁니다.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서연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아래쪽에는 같은 지역으로 향하는 다른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개인 제트기, 소형 항공기, 심지어 몇 대의 군용 헬리콥터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군요. 김수진 씨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민우 씨의 문자였습니다. 국가정보원 팀이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정권 안에 있는 예지 능력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 사람 3명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위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알아챌 겁니다. 김민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재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김태현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권력이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는 모든 환영, 제가 보는 모든 미래, 그 모든 것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돕고 서로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지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한 것입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김태현 씨, 하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각하, 지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 기상청은 특이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적 장애, 온도 변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서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쓴 수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재능이 공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노트북으로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보고입니다. 사람들이 대규모 기시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유된 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있을 수 있는 일 사이의 장벽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가 보고합니다. 황수현 씨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 3단어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비행기, 창밖의 구름은 초현실적인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번개는 상상할 수 없는 색깔로 번쩍였습니다. 아래에는 모여드는 폭풍 속에 웅크리고 있는 빅토리아풍 괴물처럼 스털링 저택의 어두운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김태현 씨는 가족, 혈육과 선택받은 자들, 노인과 젊은이들, 각자 이 놀라운 유산의 일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일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삼촌과 그들을 배신한 사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공격을 받고 평판은 엉망이었고 그 아래 집 어딘가에서 그의 조카가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희망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가족들이 두려움보다 사랑을, 권력보다 보호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씨가 통제하려고 했던 미래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는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와 박서연 씨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총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어머니의 일기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들의 전술팀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서 폭풍이 강해지면서 비행기가 최종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저택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환영과 경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이끌려 도착하는 더 많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털링 가문이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스털링 저택은 그들의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거대한 빅토리아풍 저택은 이상하고 폭풍우가 비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리웠습니다. 김태현 씨의 일행이 정문에 접근하자 김민지 씨가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제 환영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박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얼굴은 기묘한 번개 아래 창백했습니다. 그는 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그는 우리가 온 것을 보고 우리가 보았던 미래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택의 정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황수현 씨가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평소처럼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에 없던 광기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 여러분. 그녀는 양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봉을 매우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태현 씨 일행 뒤에 모여드는 군중을 가리켰습니다. 매분마다 더 많은 자동차와 차량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김민지 씨와 같은 10대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그들 모두의 눈에는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것을 보고 싸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죠? 김지영 씨가 앞으로 나서며 요구했습니다. 김지영 씨, 황수현 씨의 미소는 날카로웠습니다. 준수 씨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니 무슨 뜻이죠? 김태현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황수현 씨가 웃었고 그 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태현 씨, 정말 확신하시나요? 이 가족에서는 죽음이 항상 죽음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택의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김준수 씨였고 무서워 보였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휠체어를 탄 노인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밝고 민첩했습니다. 아버지? 김지영 씨는 충격에 휩싸여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자녀 여러분. 김영철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정재호 씨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민지 씨와 박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주들, 세상에 너희는 얼마나 강해졌니? 황수현 씨의 태어남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안 돼, 너희는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 아버지는 이것을 보셨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셨어. 우리는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인도해야지. 그들을 보살필 것이 아니야. 네 아버지는 그의 광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수현 씨, 정재호 씨는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저택 안에서 끔찍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정재호 씨, 전에 정우석 씨가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수척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비정상적인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모두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렇죠, 영철아? 정재호 씨의 목소리는 마치 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종의 진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주위를 둘러봐. 그는 모인 군중들과 위에 이상한 폭풍을 가리켰습니다. 수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능 있는 아이들, 그들의 모든 힘이 한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장벽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황수현 씨가 애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어있던 겁에 질린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환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 정재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모두를 보았어. 모든 가능한 미래, 모든 분기 경로, 우리는 지배하고 인류를 새로운 의식의 시대로 이끌도록 되어 있어. 아니요, 정재호 씨. 김민지 씨가 조용히 말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재능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주저한 후 박서연 씨가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씩 모인 가족들의 다른 재능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원을 만들었습니다. 민지야, 안 돼. 김수진 씨가 외쳤습니다. 너무 위험해. 어머니, 믿으세요. 김민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환영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이죠. 아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번개가 강해지며 빛의 사이클론처럼 그들 주위를 소용돌이쳤습니다. 정재호 씨는 앞으로 비틀거렸고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래, 그는 환호했습니다. 힘이 내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뛰어나.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원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결합된 힘이 밖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야생 환영과 시간적 왜곡이 잔잔한 바다처럼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재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머리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서연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할 대상입니다. 결합된 손을 통해 아이들은 환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순간 그들의 가족을 데려와 그들을 보호한 사랑에 대한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부모들,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깨운 형제 자매들, 그들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을 믿어준 친구들, 위에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호 씨는 무릎을 꿇었고 수십 년 동안 얽히고 설킨 미친 환영들이 마침내 의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황수연 씨가 그에게 달려가 모든 척을 포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재호 씨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무 길을 잃었구나. 김영철 씨가 앞으로 다가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래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원이 흩어졌고 이상한 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재호 씨가 만들려고 했던 압도적인 홍수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종류의 인식이었습니다. 미래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며 모든 선택, 모든 사랑이나 용서의 행위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꿀 수 있다는 이해였습니다. 김준수 씨는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지영 씨는 그를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김민지 씨에게 손을 뻗었고 김태현 씨는 그들 둘을 껴안았습니다. 박서연 씨는 작고 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지평, 다른 시설들, 그들을 도운 사람들,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김태현 씨가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지평, 다른 시설들, 그들을 도운 사람들,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김태현 씨가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스털링가 저택 위로 해가 떠오르며 흩어져가는 폭풍 후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정재호 씨, 호워드 스털링 씨는 수십 년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형의 품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황수연 씨는 근처에 서서 길을 잃은 듯하지만 안도하는 표정으로 마치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간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가족들은 서로 껴안았고 아이들은 웃었으며 미래는 변화하고 바뀌었고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지 능력의 선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조종하는 무기가 되는 대신 부모와 자녀,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 가능성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벽 어딘가에서 새로운 비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치유, 그리고 어떤 아이도 자신의 재능을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스털링가 저택에서의 다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많은 어두운 비밀을 간직했던 거대한 저택은 가족들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점차 따뜻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국정원은 마차 창고에 지휘소를 설치하여 남은 미래지평, 시설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본관에서는 다른 종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작업이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어느 저녁 늦게 서재에서 아버지 김영철 씨를 만났습니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보호하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김태현 씨는 조용히 말하며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영철 씨는 한숨을 쉬며 75세의 나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단다, 아들아. 20년 동안 매일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호워드는 눈이 많았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내가 그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께서 저항군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안전가옥 탈출 경로. 엠마 씨를 데리고 도망칠 때 사라 씨를 도와주셨죠. 사라는 가장 먼저 진짜 위험을 이해한 사람 중 하나였지. 김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워드의 집착이 엠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았다. 형의 광기에서 구할 수는 없었지만 손녀를 보호할 수는 있었다. 집의 다른 곳에서는 김민지 씨와 박서연 씨가 황수연 씨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부산에서 비행기로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쿠키를 굽고 있었고 따뜻하고 안락한 냄새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황수연 씨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젊어 보이고 더 취약해 보였고 디자이너 정장 대신 빌린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했어요. 황수연 씨는 조용히 말하며 커피 잔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더 나은 세상,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숨을 필요 없는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몰랐어요. 비전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박서연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저 그 비전을 실현하려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미래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해요. 김민지 씨는 손을 뻗어 사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수현 씨는 여전히 우리 가족입니다. 서로 치유할 수 있어요. 서재에서는 김수진 씨와 김지영 씨가 호워드 씨와 함께 어머니의 일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호워드 씨의 정신이 명료해질 때마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원래 프로젝트 오라클은 그는 손이 떨리는 채로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될 운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지 가족의 재능을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가능성, 너무 많은 미래를 보았어요.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켰어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김지영 씨는 부드럽게 압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감금되어 실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찾아야 해요. 호워드 씨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이들이 제게 다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말이죠. 박철수 씨가 국정원의 이민우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래 지평의 주요 시설 3곳을 확인했습니다. 이민우 씨는 보고했습니다. 한 곳은 경기도, 한 곳은 강원도, 한 곳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입니까?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호워드 씨의